미국 16위 은행이 지금 파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충격이 좀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파산한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뭘 의미하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영화 부귀 성공이 끝났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또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시장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전행을 미국 연준과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방송에서나 혹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미 연준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법의 예금보험과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예금자들한테 상환해 주겠다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 조치로 인해서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도 이에 대한 사태를 메모리 주시하다가 지금은 전방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만 사태 때 발생했던 금융위기 정도는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연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 IT 기업들이 파산이 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지, 이런 이슈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실리콘밸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파산한 은행입니다.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는 투자은행이었고요. 오리지널 상업은행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보다도 더 큰 은행이죠. 그리고 미국 순위가 16위입니다. 이 은행이 16위 은행이 지금 파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충격이 좀 있었죠.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사실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이란 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금이라는 거는 단기예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우리가 가서 구간 선택하겠지만 결국 뭐 3년, 5년 장기 예금이 있겠죠. 이 예금을 받아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마진이죠. 이거는 은행의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예금을 받았는데요. 단기 예금이죠. 왜 단기 예금이냐면, 여기에는 주로 예금하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 기업들이에요. 이 스타트 기업들 특성상 예금이 장기 예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금에다 수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출했다는 거는 어디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한 30% 대출을 해주고, 대출도 주로 VC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이런 데 대출을 해줬고요. 미국 국채와 MBS 주택담보대출, 여기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평균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듀레이션이 3.6년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이 1.79%입니다. 이 은행이 2020년부터 2021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왜? 2020년 1월에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역대 이래 최고의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냥 돈이 종이 조각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입니다. 0. 근데 이 실리콘밸리는 예금을 유치하려면 다른 대형 은행들에 비해서 금리를 높여줘야 예금자들이 이 은행 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0.25% 예금을 줬어요. 이자를.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예금 규모가 2021년 12월에 와서는 1,900억 달러였어요. 1,900억 달러. 예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대출입니다. 누구한테 대출해 주냐면 뭐 기업이나 일반 상호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엄청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안전 차원에서 나름 안전 차원에서 두 개에다 주로 자산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나는 미국 국채, 하나는 MBS mortgage 여기 채권에 주로 올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이 1년 반 동안 사들인 MBS가 지금 800억 달러. 800억 달러. 아까 예금 규모가 1,900억 달러라고 했죠. 이 800억 달러를 MBS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MBS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암묵적으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총 MBS가 1,000억 달러가 됩니다. 1,000억 달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총 자산 규모가 2,000억 달러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절반을 MBS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절반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MBS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팔 수 있는 거하고 끝까지 만기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거기 적힌 그 금리로 이익을 실현해요. 그런데 팔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MBS는 만기까지 가는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미국 국채는 주로 수시로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로 팔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AFS라고 합니다. 이 수시로 팔 수 있는 이 자산은 그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당시 시가로 손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회계상 시가로 평가해서 손실이면 회계상 손실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은행이 작년 말에 재무제표에 매도 가능한 이 채권들이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채권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회계상 손실이 18억 달러가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조치가 뭐냐면 18억 달러가 손실을 잡히니까 이 은행이 올해 1월에 융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한 23억 달러 정도를 융자를 하겠다고 시장에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소식이 시장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특히 예금자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금액의 25% 정도를 예금 인출 요구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뱅크랜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예금자가 와서 다 인출 요구할 때 아무리 큰 대형 은행이라도 그만한 예금이 다 대출 자산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파산합니다. 그거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이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유했던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했던 자산이 뭐가 있냐? 미국 국채와 지금 MBS, 팔 수 있는 MBS 이 채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채권이 살 때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 샀냐? 보세요. 이 예금이 확 증가한 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예금이 확 늘어나니까 그때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미국이 2021년 10월까지 미국 안 올린 상황 때 미국 국채와 미국 MBS를 사들였으니까 그때는 채권이 엄청 높은 가격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금리와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 관계예요. 금리 낮으면 채권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자산 가격 P라는 거는 이퀄 분자에는 그 자산이 들어들 수 있는 모든 캐시플로우 분모의 1 플러스 R 망 T 그래서 R이 분모에 들어가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020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주식과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던 채권 가격들이 다 가격이 떨어지게 하면서 지금 현금 인출 요구가 나오니까 팔아야 되는데 다 손실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떨어질 거 아니까 사는 곳도 없습니다. 예. 사는 곳도 없으니까 점점 이게 악성순환이 됐죠. 그래서 이게 3월 10일에 이게 지금 사태가 발생했는데 발생해서 44시간 만에 사실 파산 선고를 합니다. 은행이. 근데 사실은 제가 정상적인 은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니고 일반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과 누구한테 대출해줘? 기업한테 대출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올린 만큼 대출 금리 증가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올리면 그만큼 기업들한테 대출을 비싸게 해주고 걔들한테 대출 비싸게 해줘요. 그래서 이 금리 올리는 사람에 맞춰서 하나는 금리 이전이 가능한데 이 은행은 그런 게 안 됐던 거예요. 왜? 주로 미국 국채와 뭐 했죠? MBS를 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금리가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금리 스왑을 통해서 금리 해지를 합니다. 금리 스왑. 근데 이 경영자가 베이커라는 이 경영자가 갑자기 이 코로나 기간에 신속하게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팍 커지고 뭐 돈이 막 물처럼 몰려오고 그냥 자기가 투자했던 기업 자기가 대출했던 기업들이 마이다스 손처럼 다 그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이스에 상장하고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받으면서 왜냐면 그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돈들이 다 IT 기업에 갔어요. 스타트 벤처 기업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돈이 스타트 기업에 가고 그 기업들이 또 나스닥이나 나이스에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몸값을 실현하니까 투자자 다 돈을 벌었죠.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출해줬다 기업이다 이러면 상장이 쉬웠대요. 신용보증 역할도 했죠. 레퓨테이션 역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베이커 같은 이 운영자 CEO 굉장히 이게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 IB가 제일 하기 좋고 이 은행업이 제일 좋고 어쨌든 금융업에 대한 엄청난 긍정적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미국 국채와 지금 MBS를 샀는데 이게 금리 스왑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바로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어떻게 하냐면 단기 금리 시장에 가서 레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채권을 시장에 팔면서 자금을 융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이에요.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면 그 레포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미국 담보주택은행에서 어드밴스 좀 금리가 높은 걸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걸 안 했냐? 단기 금리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2년 금리가 10년 금리가 더 비쌉니다. 100% 더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비싼 단기 금리를 많이 갖고 올수록 내 자산은 다 장기 자산이잖아요. 이제 이게 듀레이션에 맞지 않아서 점점 손실인 거예요. 이럴 바알고는 아예 그냥 손실을 인정하고 파산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우리가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금 듀레이션, 예금 기간과 대출 기간, 대출 자산의 기간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유동성의 단기 유동성 문제 폭발로 보입니다. 금융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좀 더 인사이트를 찾아보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할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작은 소규모 은행들이 511개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모든 작은 은행이 다 노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연준이 짧은 기간에 오늘 발표했잖아요. 원래 예금보험법의 규모를 넘어나서 전액연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는 법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한 행동입니다. 원래는 예금보험법이 규정한 것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왜 전액을 다 상환하겠다고 했을까요? 보장해 주겠다 했을까요? 이 사태가 일파만파로 넘치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 실리콘밸리도 흑자 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위기라는 건 그 기업이 나빠서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 위기가 옵니다. 그게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이렇게 빨리 행동 안 했으면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고 안 했으면 IT 기업들이 파산할 거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소규모 은행들이 파산할 거고 이러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가 파산하거든요. 한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기대치가 가버리며 그래서 그걸 조기에 막겠다고 지금 전액 모든 예금을 그대로 보증해 주겠다고 발표를 일찍 한 겁니다. 이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내 생각에 이렇게 안 했으면 한국 예금자들도 아마 저축은행이나 이런 은행 가서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뭘 의미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영화 부귀 성공이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얘기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중간에 금융시장이 있었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질적 삶이 이 금융시장이 잘 돼야 이게 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부동산하고 관련되고 미국은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미국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타트 기업, 벤처 기업에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상장해요.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아요. 테슬라. 자동차를 130만 대 만드는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미국 자본시장님에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IT 기업들이 몸값이 그동안 고고행진했고 오버밸류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고 그것이 끝났다라는 게 실리콘밸리 파산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미국의 이런 벤처 기업들이 성공한 스토리는 낮은 금리 거의 연준의 이 낮은 금리에 이 자본 환경이 돈들이 무한대를 찍는 돈들이 다 벤처 기업에 가서 그게 상장해가지고 엄청난 몸값을 받으면서 미국의 성공 스토리가 화려하게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실리콘밸리 파산은 그 꿈이 지금 와장창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 올 거냐. 이거는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냐인데요. 저는 미국의 지금 여기 뭐 물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따르겠지만 원래는 이번 달에 0.5 3월 21일인가 입살이잖아. 0.5 올린다고 다 시장 컨센인데 지금 보는 거는 0.25 정도 올릴 거다. 아니면 안 올릴 거다. 아니면 뭐 더 적게 올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가나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에는 올릴 거로 봐요. 단기란 게 이번 달은.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경고를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하고 싸우듯이 해서 자신있게 올렸다고 하면 이제부터 워칭하면서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올리는 기조가 많이 약화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인사이트 뭐냐, 우리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지가 됐죠. 안전자산. 미국 국채 이러면 안전자산. 근데 실리콘밸리 파산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 안전한 자산은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노출이 되면 안전자산도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파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증권 정부가 암묵 보장하는데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은 없습니다. 누가 내 자산 지키죠? 나의 금융 지식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은행도 레포라든가 여러 이자율 스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자율 해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갖고 있던 미국 국채와 MBS도 실제는 위험 자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안 들고 맹목적인 공황 심리 혹은 맹목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실리콘밸리의 이 사례를 통해서 미국 국채도 안전한 거 아니니까 항상 내 안전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